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이번 주 막을 올린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가운데 명태균 게이트가 그야말로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를 필두로 한 인터넷 언론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다양한 채널에서 활약 중이신 세 분의 청년 농객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노무현재단 황희두 이사, 기레기 추적자 기추자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토요 특별판은 텐션을 끝까지 안 올리는데 알아서 올려주시네요. 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청년 농객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대기실 때부터 꾸준히 보면 느낀 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맞습니까 일단? 아니 이게 또 청년의 기준이 한국 정치권으로만 오면 너무 높아져요. 그러니까요. 무슨 그 지방의 그 이장님들 요즘 청년회장을 60대가 맡으신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정치권으로 가면 아직은 아마 청년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요. 막 그럼요. 태어나셨어요. 말기거든요. 제가 이제 딱 그 이준석 의원 또래이기 때문에 뭐 저도 아직은 이제 청년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거 모르세요? 김성애 그 의원이 지금 현재 의원 됐지만 그 전에 나올 때는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아직 나이가 너무 젊으니까 다음 기회를 봐라. 50대입니다. 50대. 50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 정의에 대해서는 뭔가 황희두 이사님이 정치권에도 이제 공천관리위원까지 하셨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에서는 뭐 이렇게 나이 기준을 정해 놓는데 뭐 45세도 아니다 이거 말이 많은데 저도 일단 제가 거의 소년급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 발언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소년이라고요? 그렇게 정색을 또 하시면. 근데 그 정도로 아까 뭐 김성애 의원도 되게 애측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애가 뭘 알겠어. 이런 게 또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 밖에 같이 방송하는 분들하고 같이 깨자. 나이로 언제까지 정치할 거냐. 맞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이로도 지금 40대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적지가 않습니다. 아니, 고경 기자가 40대가 아니세요? 저 40대죠. 제가 40대가 아니겠습니까? 40대가 맞는데 여하간 저희도 충분히 발언권 있는 세대가 이제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이에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40대이시군요. 50대인 줄 알았어요? 뭐 상상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다소 놀랬고요. 우리 이준석 의원이 지금 정치권에서 상당히 어린 약간 아기 취급 당하잖아요. 늘 그걸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어리니까라고 봐주는데 생각해보면 이준석 의원의 나이대가 일반 사기업에 있으면은 거의 중추 역할에 약간 관리직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나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너무 늙었다.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분 오시니까 그야말로 스튜디오 분위기가 너무 생동감이 넘치는데 그 세 분들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도 교류를 방송 말고도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교류? 저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세 분 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지만 각계로 연락하거나 이런 분들은 서로 간에 화살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뭐 이동형 TV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해요. 정말 놀랍게 이제 들어오고 스튜디오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때 인사하는 게 전부입니다. 맞아요. 진짜요? 네. 실제로 저한테도 남천동 요즘 보는 분들 많잖아요. 남천동 씨 너도 알고 있는데 왜 안 알려주냐는데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냥 방송을 통해서 저 형들 잘 지내는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고백하자면 황희두 선생님이 하는 알림이 황희두 구독한 지 6개월이 안 됐습니다. 진짜요? 방송을 한 지는 몇 년 된 거 아닙니까? 방송한 지 5년 넘었어요. 5년 넘었는데 5년 넘었어요, 우리? 저는 심지어 헬마우스 응원했었거든요. 이런 사이입니다. 지옥으로 누굴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헬마우스 임경미 작가님 이해가 가는 게 요즘 사장 남천동이 너무 폼이 올라왔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은 사람이고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저희 같은 기자들도 사장 남천동을 챙겨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프로그램도 처음 시작할 때 헬마우스가 영입 1순위였어요. 근데 경향TV가 이게 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 보니까 콧방귀도 안 끼 이런 분인데 아무래도 정말로 이제 그 남천동 자체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남의 일에 관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있는 거죠. 맞아요. 저러다가 나락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잘 될 것 같아요. 특히 명태균 게이트 국면에서 남천동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임경민 작가님 보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골간 어떤 겁니까? 명태균 게이트에. 명태균 게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골간. 뭐 사실 이제 핵심은 용산이 어느 정도나 명태균 씨와 이제 깊은 관계를 맺어서
그게 이제 실제 이권과 어떻게 연결돼 있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오늘도 뉴스토마토에 나온 거 보니까 강원도지사 선거, 맞아요.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은 뭐 김건희 여사였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관심 있는 부분일 거고 아마 뭐 기자분들은 다 취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취재 작가로 이제 오래 일을 해봐서 알지만 이런 문제들의 끝에는 항상 돈이 있는 법이라 그러니까 이권. 네, 항상 이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거는 뭐 용산 입장에서는 찜찜하긴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면 조언을 받는 사람이었다로 가름하려는 최종 전략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박근혜 때도 실패했던 전략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결국은 어떤 이권을 챙겨주려고 했느냐.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나와야 이게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권 문제를 앞을 내다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취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과거에 방송 작가 아까 네. 취재 작가로 소개를 하셨는데 네. 그런 일했던 경험이 방송을 직접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게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아예 약간 아니에요. 예. 민망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한다는 게 정치인을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좀 얘기를 듣는 방식이 있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정치권의 이제 패널들하고 좀 차별점을 주고 싶어서 주로 이제 기자들을 취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취재하면 당사자성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를 많이 거르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좀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도 여당 야당의 특성이 좀 다른데 저희는 주로 여당을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당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주업인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여당에 대한 어떤 공세를 하려면 그쪽 내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의 특징은 일사불란하고 그리고 통제가 잘 돼 있어서 자기네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뭐 편견하고 좀 다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진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화를 더 안 하는 게 했는데 얘기를 들으면 듣다 1시간 걸려.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치. 이 미친 인간이 이걸 나한테 왜 얘기를 해주지? 뭐 이런 얘기가 가끔 있어요. 알죠, 그거는. 많죠. 진짜 그냥 얘기해요. 근데 약간 그 정치 문화의 차이인데 그 정당 문화가 달라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조금 더 개별적이고 좀 더 독립성이 좀 강한 편이고 자기 판단이 이제 활동할 때 좀 강하게 개입하는 데 비해서 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진짜 통제를 잘 당하고 그리고 입조심의 어떤 그 강박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도 지한테 유리할 때만 내부 얘기를 해주지 당의 결정적인 부분도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취재원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취재 기자들, 네.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야 밥 먹을 때 뭔 얘기하더냐, 혹은 뭐 술 마실 때 말실수로 튀어나온 얘기들 뭐가 있더냐, 뭐 기류나 분위기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취재를 하거든요. 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남천동 안에 좀 녹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종합 예술로 표현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필터링을 한번 거친 건데 네. 그런 분위기를 잘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그렇죠. 전달해주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취재 기자를 취재하면 지상파 방송용으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 취재 그 사실 이제 서로 뻔히 알기 때문에 지상파에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네. 그 얘기를 했을 때 내 취재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유튜브는 그런 거 나발이가 없거든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방심이가 있습니까? 뭐 방통위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거든요. 고소당하면 내가 당하면 되는 거고. 그 패턴 안에서는 좀 유튜브가 좀 편한 면이 네. 있죠. 지금 이제 그 임경빈 작가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민주당 사람들은 좀 국민의힘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민주당에서 일하셨던 분이 여기 앞에 계십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완전히 동의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슈가 되는 게 있을 때 뭐 그 중에서 이제 막 민주당 정치인들이 욕 먹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럼 본인이 막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갑자기 막 텔레그램에 뭐가 막 와요. 이거 누가 봐도 그러면서 밑에 방송 잘 보고 있어 이러면 뻔하잖아요. 얘기를 좀 해달라. 이 인간들이. 이게 좀, 네. 물론 이제 저도 이게 뭐 심각한 내용이거나 하면 다루죠. 아니면 네. 정말 알려져야 되는데 안 알려지는 경우 다루는데 누가 봐도 이거 지금 자기 광팔라고 할 때 네, 응원합니다. 네, 하고 아니 그리고 그냥 많은 분들이 다 알지만 전직이 프로게이머시잖아요. 네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정치하고 비슷한 점 얘기하자면은 네. 수싸움에 능한 사람이 이런 게 있는데 네. 민주당이 당적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그런 수싸움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여의도로 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적나라하게 네. 갑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래 저도 이제 밖에서 보면 하도 막 삼국지 용어 쓰고 네. 막 이런 비유들이 많으니까 이런 엄청난 천재들이 모인 거구나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막 술자리에서 얘기한 게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냥 막 남 씹고 있고 자기 주목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문제다가 아니라 네. 그냥 마치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다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온갖 막 음모라든지 막 그런 공격하고 이런 게 정치랑도 비슷한 게임이랑 비슷한 것도 있고 네. 결국에는 근데 이래서 이 취재가 중요하고 제가 남천동이 가장 든든한 게 뭐냐 저도 뭐 여러 고소도 당하고 재판도 다녀봤는데 이제 거의 출처가 남천동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사장 남천동을 보시라. 실제로 재판을 받았을 때 어떻냐면요. 이 영상 시작부터 증거로 첨부된 거 다 봐요. 제가 막 물 먹고 이제 처음에 시청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기다리는 타임 있죠. 그걸 판사들하고 여기 재판 보러 온 사람들이랑 같이 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젠 남천동 틀면 지금 됩니다. 요즘 네. 정치 유튜브 업계에서 두 명이 가장 표적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님하고 장윤성 기자님 두 명이 지금 굉장히 지금 업계의 표적이 돼 있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 기추자님 우려하셨지만 혹시나 네. 정말로 너무 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리면 일단은 우리 네. 사장 남천동이 뜨면서 우리 지금 황희두 이사 얼굴이 폈어요. 얼굴 좀 뽀얀 거 좀 보세요. 든든합니다. 저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고 있고 잘 가시고요. 아디오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장윤선 선배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서로 취재할 때 상대방한테 전화 잘 안 해요. 네.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장상철 평론가하고도 방송도 많이 했었고 대기실에서 자주 마주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봐서 이제 이야기 듣고 싶은 게 많은데 알아버리면 서로 약간 그 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내가 털리면 성철형 털리고 이렇게 될까봐 혹은 뭐 윤선 선배 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통화를 잘 안 하는 오히려 그런 네. 측면도 있죠. 한 큐를 좀 돌리는 우리 네. 용어로 이제. 그리고 저는 나오신 세 분 중에서 사실 기추자님이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또 이름이 기레기 추적자야. 제가 기자 생활 적지 않게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경향신문이죠. 네, 나도 좀 이렇게 좀 분류돼 있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저 괜찮은 거죠 방송에도. 예, 괜찮습니다. 오프닝 멘트만 조금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구 없는 극단 정치. 그래서 문을 열겠습니다. 이게 방송을 오래 하신 분들이 오면은 누구나 다 제 오프닝을 듣고 다 이런 지적을 아닙니다. 해주시는데 매력적입니다. 저는 꿋꿋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매력적이세요. 처음에 좀 흔들렸는데 꿋꿋하게 가기로 했고. 꿋꿋하게. 그리고 선글라스를 이제 네. 제가 그냥 대기실에서는 안 쓰셨는데 네네. 방송을 할 때는 늘 이렇게 쓰고 나오세요. 네네. 그 이유가 좀 이렇게 다들 알고 있겠지만. 네. 이게 처음에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 지금도 현재 다른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예. 네네.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 방송 안 하고 싶은데요 했는데 저한테 이제 방송을 하자고 하신 분이 그 미디어오늘 전 국장이었던 민동기 기자님이시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네. 제가 저 안 하고 싶어요. 얼굴 팔리는 거 싫어요. 했더니 그럼 마스크 끼든가 선글라스 끼든가 뭐 가발을 쓰던가 뭐든 괜찮아요. 이러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선글라스 낄게요.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건데 네. 아예 이제 그냥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버려서 벗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그 아까 이제 현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현업이 혹시 언론계 근방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전혀 다른 일이고 네. 원래는 제가 아예 제 모습이나 제 정보 같은 걸 드러내지 않는 게 좀 네. 익숙한 편인 게 전 사실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뭐 SNS도 다 가명이었고 정치적 발언을 하면은 좀 사실 좀 문제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익숙한 편이고 네. 지금은 그걸 그만뒀고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계랑 전혀 제가 상관없습니다. 좀 추정을 해보면 티셔츠가 여러 개던데 티셔츠 사업하시는 거 아니죠? 네. 아니, 지금 약간 쓰리잡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누가 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만들고 네. 싶어요. 세 분 모두 너무나 이제 정치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들이 관심을 갖는 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세 분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게 물론 이게 아주 뭐 100살에 사신 건 아니지만 반백살도 아니지만 변천사가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황희두 이사님 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민주당에 들어올 때부터 얘기를 했었지만 한때 이명박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네. 오창석 평론가도 좋아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 형은 찍었고 전 찍지는 못했습니다. 나이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저 이준석 씨도 사실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좋아했다고?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정치인이 돼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의 문제점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쳤다가 이제 뭐 촛불 들고 2016년도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온라인 세상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인물로 치면 이제 최영국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건달알베라 불리시는 네.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 그 분을 알게 되면서부터 삶의 철학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전까지 뭐 부, 명예, 권력 이게 삶의 그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알고 나서 이제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고 그 안에 이제 심리적 문제를 알게 되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경미 작가님 뭔지 묘하게 느낌이 뭐냐면은 옛날에 꽈방에 가면 있는 선배 같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좀 학생운동 했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예. 저요? 예. 저희가 학생운동은 적극적으로 하던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왜 이제 학생운동도 그 부류가 둘인데 그 꽈방에 가면 늘 이제 플랜카드 쓰고 있는 형들이 있고요. 그 옆에서 술 마시는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은 현장에는 안 가요. 옆에서 고나리만 엄청 하거든요. 고나리지. 지금 이제 뭐 이게 뭐 단어가 이게 잘못됐다 이게 삐뚤빼뚤하다. 네. 그리고 이제 술만 마시고 집에 갑니다. 그게 주로 저였죠. 이제.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어 본 적이 없고 뭐 저희는 네.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마지막 한총련 세대였거든요. 네. 저희 학교에서 한총련 마지막 회장이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분이 이제 문 닫고 나가신 의장이겠죠. 분이 예. 저희 한 서너 학번 정도 선배일 건데 그런 세대여가지고 학생운동을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학교 다닐 때도 뭔가 누가 이제 안 맞는 얘기 하는 거 잘 못 참고. 네. 그 이제 옆에 딴지 걸고 이제 주로 네. 그 개기고 뭐 선배들이 이제 헛소리하면 이제 개기고 이제 그렇다고 뭘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약간 아웃사이더였거든요. 근데 뭐 그러다가 흘러서 시사 방송 작가를 하다 보니까 뭐 또 계속 딴지 거는 일이 또 직업이잖아요. 이쪽 기자든 뭐 시사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든. 네. 그거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뭐. 아니 기추자님은 그에 반해서 아까 이제 선생님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길이라는 게 뭔가 좀 이렇게 그 별도의 별난 생각을 갖기 좀 어려운 직업 아닙니까? 그게 저는 진짜 좀 약간 하나의 그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가면서 그때 용산 참사가 이제 일어났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흔히 접하던 그 기사나 주위 사람들의 그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리기도 했고요. 근데 네. 대학 가면서 용산 참사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우연히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빠죠. 저보다 4살이 많았으니까 완전 군대 갔다 온 완전 왕오빠. 근데 그 오빠는 용산 참사 근데 좀 너무 폭력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빠가 야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저한테 툭 했는데 그게 저는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언론을 좀 찾아봤는데 제 눈에는 분명히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기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가 하고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뭔가 약간 세상이 약간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그게 큰 계기가 됐어요. 충격이 오셨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는 그때부터 기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틀렸다. 이게 프레임이구나라는 거를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미디어 네. 비평을 시작한 것 자체가 네. 내가 생각하는 그 참사에 대한 인식부터 네, 뭔가 맞습니다. 언론이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한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또 옛날 사람인데 싸이월드로 이제 이미 막 08학번인 것 자체가 옛날 사람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자, 남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네.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해서 다른 플랫폼을 찾다 보니까 이제 뭐 페이지도 만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남기게 된 거죠. 이제 그게 이어지면서 막 꽤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여하간 시사나 정치 이슈는 사실은 무겁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세 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얘기들을 가볍고 유쾌하게 풀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장 남천동이 사랑을 받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사장 남천동에서 이렇게 텐션 올릴 때하고 네. MBC 나올 때는 왜 이렇게 달라요? 요즘 그 MZ들 말로 이제 부캐라고 하죠. 이렇게 그 지상파에 나갈 때 이제 부캐가 있고 네. 뭐 저는 사실 제작진으로 더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2003년부터 방송 작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제작 마인드 우리 말로는 이제 저 업계 용어로 제작 마인드가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 나가면 그 프로그램에 맞는 어떤 컨셉에 맞춰준다. 왜냐면 내가 항상 그거를 패널들한테 요구해왔던 사람이니까 네. 못 맞추는 사람은 밉거든요, 그게.
눈치 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포맷이 있고 네. 컨셉이 있고 형식이 있는데 지상파에 와서 유튜브에서 하던 대로 하네. 이랬으면 제가 방송 작가였어도 이제 꼴보기 싫었을 거기 때문에 나가면 가능하면 이제 그쪽 업계의 룰에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진중해요. 네. 뭐 진중한 것도 진중하죠. 저 나름대로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사투를 벌이는 건데 앵커 하시는 이제 권순표 국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자 출신이시라 네. 질러서 가시려고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전임이었던 신장식 의원도 이제 앵커를 하실 때 그보다 더 질러서 가시는 분이어가지고 저도 나름 유튜버 출신인데 제가 못 따라가. 진정시키고 뭐 여기서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뭐 상대 쪽 입장을 좀 반영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네. 그런 역할을 주로 이제 주문을 받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방송 여러 방송 보니 사실 기추자 월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컨셉이 있거든요. 예. 우리 작가님 보시기에 그 작가 생활 오래 했으니까 네. 기추자 월드의 컨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적 없어요. 없어요? 무슨 그런 저는 항상 뭔가 새로운 그 뜨는 게 있으면 일단 봅니다. 이것도 제작진 마인드거든요. 트렌드가 있다. 그러면 네. 일단 한번 봐요. 근데 기추자 월드는 처음에 이제 차에서 그 뭐 하셨을 때 있어요. 차에서 카메라 하나 놓고 뭐 자기 이동하는 도중에 뭐 녹음했나 뭐 녹화했나 뭐 가끔 그랬을 보신 것 거예요. 같네요. 네. 초기에.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라이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저거는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 형식이니까. 예. 아니 뭐. 처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접속자들 라이브 방송 들어오면은 이런 가벼운 얘기들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시면서 진지한 얘기로 가는 플로우더라 대체로 보니까 뭐 그런 컨셉이고 실제로 이제 미디어 비평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비평들이 좀 결과를 바꾼 적도 좀 있습니까? 네, 그게 있는데 제가 해서 됐다고 하는 건 너무 자아가인 같아서요. 네. 그냥 뭐 가령 제목이고 잘못됐습니다 하면 수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는 거고 저는 좀 어떨 때 많이 변화를 느끼냐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이렇게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길게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건 사람들이 좀 읽어주고 좀 알아야 기사가 틀렸음을 알 거 아니에요. 내용을 그렇죠. 모르는데 네. 틀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기를 바라는데 읽지를 하니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응축하고 짤로 만들고 짧게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좀 그래 이게 조금 먹히는구나 생각을 한 게 짧게 짤로 만들고 기사를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었을 때 커뮤니티에 돌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제가 만든지 모르죠. 근데 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람들이 이거 봐봐 웃기다 이러면서 갖고 가서 막 반박하는 걸로 짤로 댓글로 달고 제 거를 막 쓰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되게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그래도 짤이더라도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이게 틀렸으면 인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일 때도 저는 충분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그 황희도 기사님 방송을 잠깐 쉬었잖아요, 사실은. 네네. 뭐 쉬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는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감옥 갔다 왔어요? 모르는 사이에 잠깐 갔다 왔을 수도 있는 조만간 다시 시간이네요. 이제 재판 예. 받게 되면 꼭 얘기할 겁니다. 모든 건 임경빈으로부터 시작했다. 아니 그런데 요즘 네. 보니까 정말로 이제 활발하게 본인 방송도 네네네. 열심히 하시고 정어리 TV에도 보니까 신인규 네네. 변호사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예. 그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신변님하고 예. 뉴스토마토에서 같이 또 방송도 네. 하고 원래 이제 토론 목적이었는데 요즘은 방향이 같은 것 같아가지고 또 워낙 많이 또 배우고 있고 법적으로 네. 또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방송 이렇게까지 하려고 안 했는데 지금 워낙 상황이 심각하고 아까 사실 그 참사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제 부끄러운 역사가 이명박이라는 사람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에 사실 제가 무뎠던 시절이 있거든요. 제가 용산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미디어, 전 특히 프로게이머들의 하루 일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게임 풀로 해요. 밥 먹고 게임하다가 잠깐 쉴 때 인터넷 커뮤니티를 봅니다. 그게 요즘으로 치면 이제 팬코 같은 데 계속 봐요. 네. 방송하는 형들도 다 팬코 봅니다. 거기서 내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내용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이걸 저는 그때 당시 이명박 국정원이 국민 세금을 갖고 심리전 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심을 하지 못하는 전혀 거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자유의지로 판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빠져들었고 그거를 이제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논리들도 쫙 깔려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12구 참사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럼 막 이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랑 다른 세상이 뭐냐면 야 그러면 너네들은 뭐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생각 안 해? 언제까지 추모할 거야? 이런 얘기들 계속 반복하고 다수가 거기 댓글 달고 막 생방송 몇 군데 가서 막 몇만 명이 보는 데서 채팅이 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가랑비 어쩌듯이 젖어 들어가거든요. 저도 거기에 빠졌던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이 생각을 하게 됐고 당장 어제도 소설가 한강 작가님이 엄청난 맞아요. 역사를 네. 쓰셨잖아요.
실제로 이명박 국정원이 어떤 짓까지 저질렀냐면 블랙리스트였죠. 네. 블랙리스트에다가 노벨 평화상 취소 공작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걸 어떤 식으로 단계적인 공작을 하냐면 그 앞에 권위적인 그 인권상 라프토상이라고 있는데 네. 그것부터 쳐야 된다. 그래야 노벨 평화상 치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간다. 이런 짓까지 뒤에서 저질렀던 인간들입니다.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좋아했었지? 이준석 씨는 또 다른 맥락이지만 그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부도 하고 싸워야겠다 생각을 한 거라서 사실 지금 저는 과거의 저랑 싸우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야, 세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날 때부터 이렇게 진보 평론가가 했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확실히. 저 전혀 아닙니다. 변천사를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짜 대단한 게 뭐 저희도 정치를 관찰한 지가 거의 20년 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투표 성향도 잘 안 바꾸거든요. 유권자 집단들이 정말 고정적으로 투표 성향도 안 1번 찍던 사람이 2번 찍거나 2번 찍던 사람이 1번 찍는 사람이 네. 좀 거의 없거든요.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뭐 박근혜 국정농단급의 어떤 초대형 사건이 발생해서 단발적으로 이 투표 경향을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황희도 이사처럼 아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굉장히 좀 놀라운 어떤 인생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뭐 청년이 아닌가. 네. 저 꼰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인데 왜 저 내보내주세요 그냥. 말을 시작은 했는데 이거 마무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진짜 꼼꼼하네요. 이 와우. 얘기는 황희도 이사를 그만큼 평론가나 이런 걸로 인정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그 것 정도는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아니, 역시. 우리 기주자님 같은 경우에도 뭐 네. 대한뉴스도 하시고 내가을도 네. 하시는데 네네. 솔직히 요즘 같이 패널로 같이 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높게 칠만하다 이런 사람 좀 있어요. 아니 근데 구경 기자는 네. 어떻게 모든 걸 다 봐요 그렇게. 지금 얘기 끝나고 뭐 정어리 TV 뭐 내그알 뭐다 언론계 나오네. 국정원입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일단은 저는 그 우리 작가님이 연락을 주실 때 기추자 평론가님 너무 기씨 어디 기씨야? 기시다 기시요. 평론가님이란 말에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론을 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일단 훈련이 이렇게 쉽게 전달하는 게 원래도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그런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정치 정말 관심 없는 사람 세상에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한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쉽게 전달하는 거. 왜냐하면 정치인의 생활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전 그것을 하고 싶어서 약간 시사 깔깔보, 약간 시사적인 얘기하는 약간 미친놈으로 인식되고 싶어요. 쟤는 진짜 미친 애 같아라는 게 저는 그렇게 인식되고 싶은 거고 네. 절대 평론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시사 깔깔보가 숨쉬기에는 좀 중심을 지키는 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양지열 변호사님이 양지열 변호사님이. 잘 맞아주고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요즘에는 그 양지열 변호사님이 이렇게 때리면서 방송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 코어가 없죠. 약간 연체동물 스타일이세요. 그치. 그러니까 메인 MC들이 같이 하기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좀 해파리거든요. 이게 치면 치는 대로 들어가니까 그 타격감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기추자 씨도 그렇고 황희도 이사도 굉장히 좀 초기부터 이제 그런 맞아요. 컨셉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남천동을 기획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JTBC에서 일할 때 정치부회의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네. 같이 기획할 때도 계속 그 스스로 좀 고민을 했던 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정치 문화 특히 정치 방송 관련된 문화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정치에 깊숙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인이 직접 출연하는 프로그램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비평을 하더라도 사실상 정치권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운영되는 정치 시사 유튜브들도 상당수가 반 정치인인 경우들 맞아요. 내지는 네.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채널이 좀 커지고 덩치가 커지면 정치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채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작진 마인드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스스로 이제 일종의 저널리스트라고 오래 생각해왔었던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너무 들어간다 싶은 채널들이 많아서 물론 그런 채널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뭐 그러면 약간 거리를 두고 대상화할 수 있는 정치 문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방송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그걸 이제 비웃고 희화화시키고 좀 풍자하고 뭐 적극적으로 놀리는 프로그램들 뭐 미국으로 치면 뭐 지미 키멜 쇼나 뭐 아니면 미국의 그 수많은 정치 팟캐스트들 근데 그런 채널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할 때 뭐 기추자 씨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네. 뭐 황희도 이사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권하고는 아니구나 얘는 정치인 어쨌든 네네. 그래서 저는 만들 때도 가능하면 네. 정치인 출연을 좀 배제하고
그래서 이제 합이 잘 맞는 깔깔거릴 수 있는 멤버들을 좀 단단하게 구성을 해서 정치권을 대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걸 좀 유권자들이 좀 즐기면서 정치를 자기 생활 안으로 이제 빨아들일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저희 동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해악과 풍자가 있어야 되고 깔깔거릴 수 있어야 되는 게 결국은 우리 정치 시장 자체가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청운동도 주 구독자층은 40대부터 아마 60대일 거예요. 60대까지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나마 남천동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두 분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20, 30대 흔히들 얘기하는 세대적으로 청년이라는 사람들도 뭔가 좀 흥미가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요인이 필요한 건데 기추아님 그걸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 목표는 저는 엄청난 큰 채널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큰 채널 되면 뭐가 좋습니까? 고소고발 당하지?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뭐를 원하냐면 저의 계획은요. 젊은 세대 그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운영하면은 그 연령도 볼 수 있고 성별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과 나이가 젊어지는 것. 이 저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네. 차근차근 지금 그렇게 제 목표대로 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감이 크고요. 네, 지금 일단 보면은 나이도 상당히 높긴 한데 보면 정치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여성 패널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자기 의견을 막 세게 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유튜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권자들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어떤 당 행사나 어떤 그런 집회 같은 데도 여성 비율이 적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도 생각 있고 의지가 있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면 내가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더 지르고 있어요. 아니 근데 황희도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세대군을 내 방송을 누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그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은 게 처음에 저도 시작할 때 정치 유튜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게임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프로게이머들이 또 방송 많이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공동체 사회 얘기하고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윽튜브라고 막 이런 탈 쓰고 나와가지고 막 윤서인 씨나 이런 사람들이 막 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정치 유튜브 초기 정치 유튜브 완전 맞아요. 초창기에. 네. 그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싸울 수는 없겠구나. 너무 지금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그 해악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에서 싸워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구독자층이 욕하고 나가고 너도 결국 정치하려고 하냐 이러고 나가고 점점 정치 쪽 유입이 되고 그래서 네. 연령대가 올라가고 근데 그 시기에 전 되게 든든했던 게 헬마우스 형님 그때부터 응원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 막 철학 얘기하면서 굳이 뭐 언급은 안 하고 싶지만 철학 얘기하면서 막 자꾸 사람들 광파이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낱낱이 뭐가 문제인지 격파해주고 했는데 네.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도 지금 청년들이랑 원래 소통하고 싶다였는데 민주당에 또 합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막 약간 정치인처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막 섞여가지고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 임 작가님은 주변에서 네.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20, 30대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통 어떤 방식으로 보내줍니까? 안 피부로 보내고요. 느끼는. 네. 저는 눈물 나네요. 30대까지는 네. 시청층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30대 초반도 뭐 일부 좀 섞여 있고. 근데 네. 여전히 정치 프로그램들은 어쨌든 40대 후반이 맞아요. 중심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제작진 마인드인데 무리해서 이제 어떤 계층을 타겟팅을 하겠다 이게 잘 안 돼요. 뭐 해도 뭐 한 20년 만들어 왔지만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보통 그냥 잘하는 걸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작가하고 이럴 때도 메인 작가 된 뒤에 이제 주로 이제 다른 작가들이랑 같이 일할 일이 그렇죠, 많으니까 서브로. 그럴 때 이제 후배들한테 네. 항상 하는 얘기가 패널은 못 바꾼다. 방송 패널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거기 때문에 나이 40, 50 된 사람들 주로 특히 이제 정치 쪽은 아저씨들인데 말을 한다고 바뀌겠냐. 그러니까 최근에도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구교영 기자처럼 네. 오프닝 어떻게 그렇게 읽어? 왜요? 야, 그거는 못 아저씨가 많이 좋아합니다. 네가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저씨들이 많이 좋아해요. 대학 TV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작진이 패널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 패널한테 맞는 구성과 형식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를 고민해요. 그게 제작진이지. 네. 이런 거랑 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력이 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고요. 저는 뭐 20대한테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이제 황희도 이사처럼 그런 어떤 운동 차원에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걸 제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현상적인 부분을 잘 해설해서 보여주고 다만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남천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인터넷은 결국 밈 문화, 인터넷 밈 문화로 이제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 밈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밈을 만드는 쪽으로 가서 형식적인 면에서 좀 더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방식을 만들면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거니 하는 거거든요. 네. 방송에서 뭐 fem코 얘기 같은 걸 일부러 막 많이 하는 게 그러다 얻어 걸리는 친구들이 재밌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뭐 예를 들면 남천동이 만들어낸 밈 중에서는 뭐 더 지니어스 시즌 1 제 1화 그 이준석 의원이 거기서 1화에 탈락하거든요. 밈이라는 게 이제 버튼 누르면 튀어나오는 게 밈이니까 그 버튼 누르면 이준석 의원의 사회성 없음 뭐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연상되잖아요. 그런 게 20대한테 어떤 가닿을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뭐 하다 보면 되겠지. 아니 뭐 그 이런 이준석 의원 얘기 나온 김에 좀 해보면은 우리가 청년 정치인 근자에 성공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준석 의원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에 대한 평가도 각자가 좀 있을 텐데 기춘이 바로 웃으시네요. 네. 이준석 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졸라 싫어하죠. 정말 구태로움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 생명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무 센 거 아니야? 싫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거 신문사에서 정치하는 게. 운영하는 유튜브인데. 아니 뭐 사실 각자 의견은 자유니까요. 아, 근데 네네. 이준석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아직도 보고 이렇게 찍어주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아, 자, 유권자를 부정할 것인가? 부정하면 이제 밭을 탓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겠지만 네, 네. 정말 원래도 네. 이준석이라는 그 자연인으로서 말고요. 그 사람이 정치를 시작하고 그 행보를 쭉 따라갔을 때 과연 저 사람이 정말 현실 정치에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청년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이때까지 한 일이라고는 무엇인가? 장애인 단체와 싸워서 이긴 것, 이겼다고 의기양양하게 구는 것, 그 이외의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남녀 갈라치기해서 표를 갈라먹는 것, 그것 말고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밝혀지는 모든 사건을 보면요, 아하 정말 구태롭기 짝이 없구나라는 기성 결론까지. 정치권과 어울려서. 예. 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글들 보면은 어쩜 그렇게 다들 지금 명태균 씨랑 다 손절하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도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다 명 박사님, 명 사장님이라 부르는 사람 단 한 명뿐입니다. 그 화살표는 바로 이준석 의원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전에 왜 그 시끄러웠던 그 대전의 일로 저는 안녕할 줄 알았는데 이번의 일로 잘 대전 가라. 유성구에 있는 그 모 네. 호텔에서의 네네. 일. 예. 잘 가라 안녕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서. 따릉이를 네. 타는 외견적인 젊음 이면에는 사실은 보면은 기성 세대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뭐 여론조사도 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의혹들이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 황희도 이사님도 그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뭐 동의하고요. 네. 그 기본적으로 뭐 게임의 관점에서 이제 보면 하도 게임 인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로 보면은 삼국지를 인용해서 기성세대들한테 좀 어필하는 것 같고 스타크래프트나 롤 얘기를 하면서 자꾸 젊은 층에 나 어필한다. 네. 이런 걸 과시하고 있는데 이제 게임을 했었던 입장에선 진짜 형편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정치인들이 그 게임을 잘 모르니까 그냥 용어 몇 개 갖다 쓰면 맞는 줄 알거든요. 전형적으로 게임에서 트롤러라고 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그러니까 5대5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속성이 팀플레이입니다. 근데 이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할 때 팀플레이가 연상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얼마나 똑똑하다, 뭐 토론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이거 별개로 팀플레이에 대해서 전혀 연상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롤 얘기를 자기 필요할 때 갖다 쓰거든요. 왜 트롤러라 부르냐면 전형적으로 트롤러의 특징이 뭐냐? 유리하고 막 이게 잘 된다 싶을 때는 막 자기 광을 다 봅니다. 네. 이거 내 덕이야. 내가 하드 캐리했어. 이러는데 게임이 좀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전체 채팅을 켜고 상대방한테도 들으라 하면서 우리 팀에 누가 나 멱살 잡고 던집니다. 얘 때문에 졌어 우리. 게임 못 해먹겠네. 황희 때문에 조졌어. 황희 때문에 네. 졌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기면은 야 그랬는데도 내가 2인분해서 역전했다라고 가고 그러고 지잖아요. 그럼 얘 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게 누적이 되면 게임에선 시스템상 리포시 있습니다. 계정 정지예요. 저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은 뭐 같은 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추방시켜서 영원히 게임 못하게 하는데 게임 세계를 해치니까. 그쵸. 근데 이상하게 한국 정치로 딱 놓고 보니까 오히려 잘한다. 막 저렇게 좀 도발적이고 해야지 청년이 이러면서 오히려 저런 정치를 배우라는 거예요. 청년 정치라는 게 왜 망해갔냐? 이준석 개인 때문만은 당연히 아니지만 정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서 저 트롤 정치의 민낯을 좀 까발리자. 그런 그 말씀을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심화 발전 생각을 해보면은 청년이 정치하는 게 청년 정치는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 청년 다움을 가지고 정책이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이준석 의원은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싶거든요. 네. 뭐 저는 이제 이준석한테 반영됐던 시대 정신이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 뭐 특히 이제 2021년 그 전국에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이제 시대에 완전히 뒤처져 버린 그 네. 구태 정당이 다음 스텝을 좀 밟아서 이 수렁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의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준석 의원이 대표가 될 수 있었고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당만 다음 스텝을 밟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준석 의원 본인도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 맞춰서 자기의 다음 스텝을 좀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좀 실패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릉이를 타는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뭐 게임에 익숙하고 소위 이제 코인 거래 같은 거를 능숙하게 해서 거기서 뭐 좀 재미를 본다든지 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못하는 면을 좀 빠르게 캐치하고 그걸 이제 정치 문화에 반영시키는 작업들 그런 거는 이준석의 장점이기도 한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결국 본질에 닿지 못하는 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한계가 아닌가. 정치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지루한 작업이거든요. 맞아요. 네. 사람들 사이에 갈등 문제를 좀 중재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최종 결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고 그 작업은 필연적으로 지루한 토론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점프하려고 해요. 내가 다 아는데 뭐 당신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내가 결론은 이미 알고 있고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속칭 쌉소리들 아니면 그 꼰대 같은 소리 네. 그렇게 이제 토론을 걸고 장애인의 어떤 그 인권이나 권한이나 권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준석이 보기엔 길게 늘어놓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탁 쳐서 그래서 출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밈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네. 그런 형식이 정치에는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네. 그래서 이준석이 지나간 자리에는 뭐 기영도 시인의 시처럼 모두 폐허다.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면 당이 깨지거나 네. 개파가 없어지거나 어떤 정치인이 낙마하거나 뭐 이런 결과들만 남는 게 결국 정치 문화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정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인 소음만 일으키는 정치인이 과연 마지막 지점에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정말로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준석 의원 정말로 큰 시험대에 섰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포스트 이준석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말고 다른 청년 정치를 고민할 때도 된 것이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한국 사회에 있어야지 정치를 뭔가 올바르게 견인할 수 있을 텐데 세 분들이 보시기에는 주목하는 청년 정치인 좀 있습니까? 저는 아까 뭐 말씀드렸던 방송은 같이 하지만 뭐 진영은 좀 다른데 신인규 변호사도 열심히 네. 또 그 정당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노력이 좀 조명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고 우리 같은 당에서는 뭐 배지를 아직 달진 못했지만 뭐 박영훈 씨도 같이 네네. 청정구역 방송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혼나면서 그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당장 눈으로 봤을 때 이 성과를 못 낸다고 해서 막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언론에 한번 이름 더 싣고 자기 이름 알리는 데도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않은 청년들이 그리고 무수히 많습니다. 민주당에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 이준석 씨에 대해서 저도 비판했던 이유가 그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결국 공정한 경쟁 막 책도 읽어봤고요. 막 강의 토론 이런 거 다 봤습니다. 왜냐면 지피지기 백전불태가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약육강식이에요. 막 뭐 미국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만 해라. 이게 본인도 이준석의- 졌잖아요. 근데 쫓겨났잖아. 예, 맞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저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쫓겨난 거에 대해서 온갖 서사 갖다 붙여서 필요할 땐 자기 눈물도 팔고 그래놓고 민주진영에서 눈물 흘리면 야 저거는 저 감성 발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인간이 마치 무슨 청년들의 상징이고 아이콘인 것처럼 되는 게 어떻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저런 거 치워버리고 이제 좀 밑바닥을 다져오는 그런 청년들에 네. 주목하자 생각합니다. 그 기추자님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젠더의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특히나 이제 패널도 정치 패널 여성이 사실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보면은 뭐 선거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이 여성 정치인들 굉장히 적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대적으로 청년 속성까지 가진 사람은 더 적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작가님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라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없어요. 없으면 네. 안 되잖아요. 근데. 근데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여성인 정치인. 근데 과연 그들이 정말 대변을 하는가 생각해보면 장혜연, 류호정 이 두 분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 두 분이 정말 대변을 했던가?
너무 얄팍하지 않던가? 그리고 너무 좀 어떤 사안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나보다도 공부를 안 하면 현실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현재까지는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는 것이 참 비극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외부에서 그냥 갑자기 날아오는 인사들 더 이상 하지 말고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제 조금 육성하자. 차근차근 네. 좀 공부 좀 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좀 스스로 좀 일깨우고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가도 좀 보고 현실에 발을 디딘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조금 키워나가지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그래도 이 사람도 괜찮고요. 저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좀 미래를 꿈꿔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네. 아무리 머리 굴려도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약간 좀 화제를 바꿔가지고 윤석열 정부 얘기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윤석열 정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경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뉴라이트 관련해가지고 네.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뉴스공장에서도 그렇고 네, 많이 네. 해주시고 계신데 네. 이 정부 들어가지고 특히 그 보수 정체성 그 역사의 문제에 맞물려가지고 뭔가 좀 희한하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역사 문제에서 그런 것 같고요. 그게 뭐 일종의 이제 DNA처럼 그 한국 보수 정당에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사실 뭐 윤석열 정부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능하면 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던 게 말을 해도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보수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 꼭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처럼 좀 독특한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막상 이야기를 시켜보면 거의 그와 유사한 역사관과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 정치인들인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상당히 좀 천착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니고 이제 학부 다니고 하던 시기가 그 논란의 어떤 중심에 있던 시기예요. 뉴라이트의 어떤 중심부에 있었던 시기. 그때가 이명박 정부 때까지 이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영훈 교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네. 활동하고 뉴라이트가 조직되고 그 학자들이 좀 마이크를 많이 받았던 시기랑 맞물려서 반대의 어떤 운동들도 또 적극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안티조선 운동 같은 이제 미디어 이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뉴라이트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애초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게 거의 이제 보이는 거죠.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결국 건국절 논란까지 이어졌었던 흐름을 저는 또 현장에서 방송 만들면서 봤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짓을 또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꺼냈었던 취재 노트 뭐 다시 꺼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놨었던 뭐 패널들 이제 연락처 저희 이제 그때는 같이 일하던 친구들 혹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 학교로 진출해 있는 친구들 뭐 이렇게 연락해서 메이킹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뭐 결국 이제 또 똑같은 패턴으로 또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이제 저장된 파일을 다시 꺼내게 된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취재 노트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은 뭐 네. 국사 관련 교과서 관련 제보를 그렇죠. 한다고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인문계 출신이니까 네. 그때 뭐 사학과 철학과 뭐 이런 데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뭐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뭐 한국학연구원이라든지 뭐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나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박사급 연구원이나 뭐 아니면 이제 그냥 이제 공무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분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감 자료 만드는 과정, 혹은 뭐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은 똑같은 거죠. 네. 처음에는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또 소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보통 절실한 취재원들은 본인 당사자의 문제인 경우, 뭐 우리 이제 원에 이사가 사실상 내정이 돼 있는데 참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연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쟤한테 저 얘기를 하면 보도가 되겠지. 네, 하루 종일 떠드니까. 네. 그렇죠. 온갖 분들 다 나가니까. 그래서 한번 효과가 있으면 네. 다른 사람이 또 취재원으로 이제 합류를 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 뉴라이트 역사 교육 얘기하면 기추자님도 생각이 나는데 왜냐면 실제로 일선 현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이런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나중에 보니까 그 가장 좌편향됐다고 찍혔던 금성출판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오, 네. 근데 참 교과서 중요한 게 제가 금성출판사를 배웠더라고요.
야. 역시 되구나. 여러분, 교과서가 무섭네요. 교과서 중요합니다. 국정교과서 안 됩니다. 야, 근데 금성초과는 진짜 몇 개 안 되는 학교에서 채택했는데. 심지어 전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 네. 그러고서는 다시 봤더니 그 금성출판사 제가 배웠던 교과서에는요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처음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렇구나. 분들도 이렇게 막 같이 돼 있고 굉장히 책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네. 당시는 모르죠. 그냥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참 중요하고요. 뉴라이트 교과서 안 되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사관이 논란이 될 때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뭔가 합리성을 갖춘 분들이 좀 다른 식의 의견 주장을 할 것 같은 기대를 좀 했었고 그 중에 하나는 또 한동훈 대표는 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아 근데 저는 네. 이제 그게 좀 아쉬운 게 결국 이제 정치 세력도 늙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 한국 보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뭐 일본을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죠. 그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맞아, 네. 뭐 처음 이제 일본 방문할 때 요미우리 신문하고 이제 인터뷰했었던 그 9페이지짜리 인터뷰 같은 경우 거기에 정말 뚝뚝 묻어나는 애정이 우리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이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거랑 너무 달라서 아, 이 세대의 아저씨들이 이제 안 되는구나 약간. 특히 보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제가 불능하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지금도 지금 내가 떠들어도 되는 국면인가 보다 싶으니까 이제 두더지 게임처럼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 저희 세대가 느끼는 중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를 경험한 사람들하고 다르다. 자기들의 시각은 이미 80년대의 한일 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초선진국 일본과 이제 그 중진국에서 빌빌대던 코리아 네. 사이에 어떤 여전히, 지점 네. 여전히 일본은 배워야 되고 여전히 일본은 너무 큰 나라라서 우리가 감히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없고 일제시대처럼 뭔가 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나라로 인식하다 보니까 그 세계관을 못 벗어나는 건데 뭐 한강 작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맞아요, 네. 추월의 시대의 결과의 끝에 사실 문화선진국 코리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전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의 세계사적 인식이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글렀어요. 이제 못 바꿔요. 그러면 정말 두드려 엎어가지고 이제 하는 수밖에 없다. 진짜 이 얘기에 100% 동감하고요. 이 네. 얘기 너무 흥미롭잖아요. 이 다른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은 추월의 시대에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스미스했어요. 너무 훌륭한 패널이에요. 아주 완벽하잖아. 흥미로운 여기서 좀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얹어서 가면은 그래서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4개 선거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서울시에서 이제 교육감 선거다면 제가 아까 주소지 조사를 해보니까 임 작가님 빼고 다들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던데 네. 중요한데 그만큼 부각은 안 되고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 교육감, 뭐 부산 금정구청장, 그다음에 또 인천 광화군수, 네.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곡성군수. 그렇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가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게 너무 문제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운전을 워낙에 오래 하기 때문에 서울 전역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플래카드가 너무 한 후보가 많이 압도적으로 붙어 있어요. 여보, 교육감은 땡땡땡이지? 나는 막 꼴배기 싫어 가는 죽겠는데. 데마다 막 트럭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 후보가 제가 지금 청정구역에서도 말씀드리고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수 뭐 교육감 뭐 단일 후보 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진보 단일 후보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진보 보수로 나눠서 만약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뭔가 그런 교육 철학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어요. 지필 평가에 그걸 늘리고 싶다. 그래 이야기할 수 있죠. 기초학력을 높이고 싶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이런 식으로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토론할 문제가 됩니다. 충분히 사실 그 지필 평가라는 것도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전혁이라는 후보는 기본적으로 그런 토론조차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라고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단 저는 가장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고3 때 강제 전학을 당해요. 그 당시에 고3 강제 전학이 무슨 일입니까? 요즘도 강제 전학은 쉽게 가지 않아요. 줄여서 강전하는데 강전 보내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구가 같이 내가 옮기자 했는데 안 옮겨서 그 자식이 혼자 공부하잖아. 얄미워서 쳤어.
턱을 여러 조각 냈어가 정말 실제 인터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뷰가 그 인터뷰 있고요. 다른 인터뷰에 내가 근데 솔직히 내가 그거는 정의의 발로라고 생각해. 그 친구가 잘못한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인터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교육감 어떠십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안 되죠. 안 왜 되죠. 그러십니까? 안 되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전교조 관련된 분들 그 개인정보를 다 노출하고 한동안 있어가지고 굉장히 근데 손배소를 당하셨던 네, 맞아요. 거죠? 배상 책임 네. 3억 4천 받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된 것만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저는 이분이 좀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가 아주 작은 에피소드는 저금통에 동전을 잔뜩 갖고요. 현금 뭉치 갖고요. 전교조 본부를 찾아갑니다. 약속 없어요. 문 열라 이거예요. 왜 오셨냐고. 탁자에다가 동전을 확 뿌립니다. 카메라 대동했어요. 그거를 찍습니다. 그런 분. 그 이제 저 전교조한테 손해배상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하는 네, 자기 있는 돈 다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전교조를 그렇게 나쁘게 하려면 내가 그냥 싹 다 동전을 갖고 갔지 집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모습 어떠십니까? 지금 어디 카메라 봐야 됩니까? 어떠십니까? 자, 교육감 선거하러 가셔야 되겠죠? 서울 시민 여러분들. 네, 그리고서 이거는 이제 과거 일이고요.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역사 교과서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지금 현재 검정 통과한 역사 교과서들이 대부분 친북, 종북, 좌파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워딩이 워낙에 세요. 그다음에 근현대사가 근친교배가 일어났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전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역사 교과서들이 북한 책을 표절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뉴라이트 교과서를 자기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뉴라이트 교과서 막 문제가 된 상황이 있었어요. 교학사에서 나왔는데 그게 정부에서 연고시였죠. 아무도 채택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책을 사놔라. 가보가 될 것이다. 내 책 안 사도 됩니다. 교학사 교과서 사놓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교과서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관을 갖고 있는 분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것도 상당히 문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AI 교과서 저는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이슈가 터지니까 밀려요. AI 교과서 이게 정말 문제 많거든요. 정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죠. 이거는 진짜 저는 진짜 목 놓아서 외치고 싶은데 이걸 아무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문제라고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우리 그 유권자분들이 그런 거 이제 청원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좀 네, 이거 분노해서. 진짜 안 됩니다.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AI 교과서가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일단은 설명을 좀. AI 교과서가 지금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 관련된 언론들을 보면은 나오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정 과정에서도 굉장히 슈킹이 야무지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AI 교과서가 지금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굉장히 좀 날림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게 현실로 들어가면요. 교사는 뭔가 그 데이터 체크하는 그 사람을 그냥 전락해버립니다. 교사의 역할이 없어요. 이 말이 좋아 AI인 거지 디지털화 된다는 거지 이게 뭐랄까 단순 반복만 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학교를 벗어나도 이미 아이들은 모든 것을 디지털로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 텍스트나 뭔가 활자로 된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떨어지고 훈련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책 같은 걸 읽어도 앞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조차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에 기사 같은 거 보면 뭐 사흘 나흘 모른다 뭐 기차의 기적 소리가 미라클로 인식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텍스트 읽는 훈련이 워낙에 안 돼 있는 아이들이라서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교과의 그 학업 성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수학을 풀 때 그 서술형 문제를 못 풀어요. 그 문제를 이해 못 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활자나 텍스트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미루어진 그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없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범람하는 영상으로 된 가짜뉴스를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걸 판단하고자 하는 의지도 훈련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I 교과서라는 것이 굉장히 말은 멋지고 뭐 굉장히 뭐 4차 막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현실에 아직 들어가기에는 너무
너무 적합치 못합니다. 정말 네.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관련된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다가 빨려 들어갈 뻔했어요. 네. 네, 정말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잘하시는데 네. 지금 현업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실제로 예. 이게 앞에 저희가 뭐 이준석 씨 얘기했던 거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뭐 말씀 주셨듯이 절차적 문제도 있는데 결국엔 이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쪽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활용하는 사람이 더 인정을 받게 되고 거기서 못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게 결국 맥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게 맥락을 자꾸 주 언론에서 물론 이제 우리 구경 기자님 안 그러시지만 저도 그래요. 주요한 그 가장 중요한 네. 맥락을 빼놓고 보도라면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결국에 자기들의 의도한 프레임대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빠지게 되고 결정적으로 저는 감정과 그 교류, 공감 이런 게 지금 다 배제가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심각하다 봅니다. 결국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쳐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치인들이 왜 탄생하게 되는가. 결국 이게 교육 따라가다 보면 교육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다 관심도 없고 저런 식으로 이제 AI 교과서를 막 강행하려고 하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그 소설가 한강 작가님을 통해서 임태희 교육감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죠. 그 다시 과거의 만행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채식주의자 그 책 이제 그 보수 학부모들이 난리치니까 그거 이제 막 치워버리라고 했던 흑역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교육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엮여가지고 우리 서울시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 바통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치 방송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얘기를 좀 마감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간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문제들이 우리 방송에서 낱낱이 얘기하는 것도 거의 일주일에 방송을 하면은 뭐 5, 6회 그것보다 일주일 전체를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의 상황을 임경민 작가님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나올 만한 얘기들은 사실 실질적인 얘기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뭐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금요일 기준으로 뉴스토마토 네. 보도에서 지자체장 선거에 개입한 맥락이 나왔는데 뭐 이미 다 돌던 얘기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2022년에 대통령 취임 직전에 그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거는 얘기들이 다 뭐 취재 기자들 사이에 돌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의 최종 지점만 남아 있다. 네. 근데 아마 그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 뒤에 그게 어떤 거래로 이어졌는가 하는 문제들하고 연동되는 거라서 마지막 지점을 확인하는 정도가 남아 있지 않을까. 뭐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의 관계였느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뭐 확인이 끝난 것 같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취재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밀도 있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또 증언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연말까지가 이 네. 사안의 좀 피크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보면 한 두세 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불현듯 든 궁금증은 혹시 남천동에 네. 그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녹취록이 많이 입수가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불법 여부를 다퉈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입수되면 틉니까 안 틉니까? 아 저는 틀고 가죠.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 통비법에서 그 이 사안 같은 경우 네. 제3자가 그냥 녹취한 거나 이런 거를 그냥 틀거나 이러면 네. 그 형벌이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조건 세요. 네, 네. 징역 1년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징역형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운이 좋으면 이제 집행유예겠지만 저는 이제 초범이니까 저건 맞아요? 통비법으로는 초범. 통비법으로는 초범이기 때문에 네.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네. 한번 저 같으면 걸어보죠. 걸어본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뉴스토마토든 혹은 뭐 경향신문이든 어디든 갖고 있다면 기자라면 틀 거다. 내가 튼다고 해놓고 지금 기자한테 떠넘긴다. 예. 뭐 난 들어오면 난 틀 거니까 당신들도 틀어라. 네. 기자라면. 왜냐면 그 이제 기자분들 아시겠죠? 진짜 특종 욕심이라는 거는. 아니, 자기가 못 틀어서 몰래 이제 남천동에다 파일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네. 아 그렇죠. 그럼 이제 경향신문 구경에 이제 제보라고 하면서 갈 때는 같이 가야죠. 네. 동지애로. 이렇게 무서운 동지애로. 분입니다. 네. 우리 임경민 작가님이. 역시 갑니다. 헬입니다. 그리고 황희도 이사님은 뭔가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사태를 통해서 읽는 자기만의 그런 그 문맥 같은 게 좀 있어요? 이 사태를 보는. 네. 뭐 문맥이나 보시는 분들 아마 다 똑같이 앞에 임경빈 평론가님 말씀에 동감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게임의 차원에서 보통 이제 이런
비슷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게 보통 큰 틀에서 전략을 짤 때 타이밍 러시가 있고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내가 몇 날 몇 시에 이 들어간다, 상대 한 번에 치겠다. 확, 예. 요게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중장기전을 이제 도모하면서 하나씩 야금야금 상대 고지를 점령해 가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상대를 말려 죽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우리 바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앞에 이 타이밍 러시 같은데 지금 상황은 사실 막 결정적 한 방이 안 나왔다고 자꾸 저쪽에서 떠들어대잖아요. 네. 전 이게 지금 상황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뭐 44명이 막 금융기관 막 가고 이런 거 다 드러나죠. 그럼 이제 그런 짓을 못 한다는 거고 특히 국감 시즌이기 때문에 있던 사람도 털려 나오게 생겼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자원은 고갈돼 가는데 특히 본진이 털리고 있잖아요. TK 70대. 맞아요. 본진은 털려가고 자원은 고갈돼 가는데 추가 멀티까지도 지금 못 하고 거기도 지금 하나씩 불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그 말라 죽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야금야금 땅 따먹기 해서 이제 저들이 밀리다가 그러다 이제 하나둘씩 터지면 확 무너진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게 저희도 방송에서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치를 밀도 있게 관찰하는 분들이에요. 어떨 때 보면 야 이걸 다 보신단 말이야 라는 제가 다 분들이 보잖아요. 정말 그렇죠. 언제 취재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남의 거 본다니까 그냥. 예. 시청자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여튼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특히 정치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네. 너무 답답하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시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정치인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일해봤지만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 일 말고 사실 잘 모릅니다. 국정감사 해보잖아요. 자기 그 상임위원회의 현안 문제, 맞아요. 특히 네. 내가 질의할 문제를 제외하고는 뭐 조선일보에 나오는 그 현안들도 다 안 봐요. 그래서 보좌관들도 사실은 전국 현안 이런 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 유튜브 채널을 즐겨 시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관여고요. 웬만한 정치인보다 현안의 디테일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하는 거야? 예. 아니 이 정권은 그냥 당장 내일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지금 참아주는 게 말이 돼? 이런 답답함이 있으세요. 저희도 네. 이제 댓글 다는 분들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는 게 박근혜 정권 때 정윤회 문건이 터진 게 정권 중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14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판이 나기 시작하는 게 2016년 가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2년여의 기간이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뭐 구교영기 기자나 이런 경향신문 기자분들도 네. 다 중간중간에 개입을 하거든요. 뭐 저도 상 하나 받았죠. 네. 아, 그렇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그때 기자하셨던 분들은 다 하나씩 챙겼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달의 기자상이 매달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연달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그게 디테일을 쪼개보면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이게 이제 복싱에서도 그 배를 맞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꾸 맞으면 배를 맞는 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뭐 턱을 맞으면 한 방에 가지만 배를 맞으면 피로가 누적돼서 결국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치도 굉장히 비슷해서 2년 두드려 맞으면 박근혜 정권도 쓰러지듯이 이것도 좀 하나하나 누적된 그 잔펀치들이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는 트리거가 될 거다. 그게 피로 누적이 돼서 70대조차도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뭐 누가 물어보면 항상 그렇듯이 임기 못 채우는 정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최종적으로는 그 결론을 가지 않을까. 방식이 무엇이든 뭐 탄핵 같은 형식이 아닐지라도 네. 다른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임기를 못 채우는 정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재밌게 즐기면서 상황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리하면서 기춘자님께 조금 네. 더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면은 네. 대한 뉴스를 진행하고 계시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행한 이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 현 정부나 여권에서 좀 뭘 하면은 좀 될 수 있을까요? 상황을 바꿀 수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 네. 지금 그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워요. 네, 영어로 아주 step 말단이 down 적었는데. 아니겠습니까? 내려오시면 바로 해결, 한 방에 해결됩니다. 뭐가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고리디우스의 매듭이야. 자르면 되는 거지. 내려오세요. 그치. 네. 아,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거 정말 동감하는 게 그 정윤의 일이 터졌고 나서 2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를 시도하냐면은 누가 유출했어. 프레임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요. 근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린 다 생활인이기 때문에 다 바쁘잖아요. 언론이 던져주는 걸로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윤석열 이 정권이 탄생할 때 언론의 역할 너무 상당했습니다. 사실 지금 떠올려보면은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100km라서 흔들리지 않는다. 막 이런 막 하고 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정윤회 문건 터지고 나서도 시간이 흘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언론을 보면서 쭉 흘러갈 건데 저는 언제 언론들이 그때처럼 JTBC도 막 출동하고 조선일보 네. 출동하고 할 거냐면 다음 타자가 등장할 때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출동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동훈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안에 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용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척하다가 바로 숙인단 말입니다.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들이 뭐라고 써주냐면 전면전이라고 써준단 말이죠. 경향인가요 여기? 네. 경향에도 전면전이라고 하여간 전면전 개뿔 아니고 이제 신문 보내요. 이렇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게 무슨 전면전이냐 말도 안 되라고 우리는 현실을 알고 있는데도 기사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한동훈 그 대표가 딱 감지할 수 있죠. 아 용산 지지율 막 떨어지고 그럼 진짜 센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더 본격적으로 기사를 쓸 거고 사람들은 또 한동훈은 다른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일종의 프레임이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년이란 시간이 걸릴지 더 짧게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이 또 쓰는 대로 사람들이 딸려가지 않기를 좀 네. 내용을 더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누다 보니까 정말 풍성한 대우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저도 재밌게 잘 보냈던 것 같은데 세 분 이제 비상구랑 처음 함께 해주셨는데 기추아님부터 좀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예. 지금 제가 구교용 기자님이 생각보다 여러분 다 지금 화면을 보실 텐데 네. 실물이 훨씬 더 귀엽습니다. 아주 귀여우신 분이시네요. 네, 오늘 되게 재밌게 덕분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임 작가님 같은 경우는 모시기 네. 정말 힘들었는데. 예, 네. 제가요? 그렇죠. 슈퍼스타. 예. 네, 어떠셨어요 오늘 비상구? 예. 그 비상구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지열적인 매력인 건데 잘 맞아주는 사람 굉장히 쉽지 않은 재능이거든요. 귀하죠. 귀합니다. 너무 방송하기 굉장히 편했고 네. 그래서 조금 자연스러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아, 오늘 사실은 처음에 이제 봤는데 눈이 충혈돼서 오셔가지고 어제 방송 끝에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놀랍게도 제가 네.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예, 그 시간 되면 자고. 아, 근데 이제 그래요?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침에 주로 이제 눈이 충혈. 병이 많아요. 잔병이 네. 많아요. 전립선도 안 좋고. 머리털도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네. 지금도 엄청 처져 있잖아요. 아침에 여기가 볼록 올라와 있었거든요.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 광고 중에 화요일에 하는 모시원 의원 있으니까요. 원하시면 저 연락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희도 이사님 혹시 계획 같은 거 좀 있습니까? 네. 일단 노무현 재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관련한 문제, 특히 디지털 시민성이 너무 부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특히 일베, DC, 팸코 이런 데서 비판 수준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글들을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정치권에서는 대화, 뭐 관용 이 얘기를 하면서 저들의 활로를 넓혀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되게 답답한데 사자 명예훼손이랑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속도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그 뭐 법적 대응할 건 하고 결국엔 이제 교육 문제로 가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 관련한 그쪽으로 좀 앞으로 활동을 좀 늘려갈 예정이고 민주당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집권플랜본부 요즘 또 막 이런저런 얘기 있던데 네네. 거기에 또 합류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세 분 모두 이제 깊이 있는 관점 속에서 유쾌한 웃음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방송에서의 활약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0만 구독자 달성을 제발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세 분들 나오셨으니까 그 방송만 가지 마시고 저희 방송에도 구독과 좋아요를 정말 좀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